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단양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업무를 맡고 있는 장학사 오우영입니다. 먼저 저희 단양교육지원청 조성남 교육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양교육장 조성남입니다. 오늘 지역으로 찾아가는 영재교육 활성화에 대한 연수와 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우리 교육청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 행사에 참여했고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하는 이유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을 이렇게 좀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의 그 비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비전이 저마다의 빛깔로 함께 성장하는 단양교육입니다. 저마다의 빛깔로 함께 성장하는 단양교육. 즉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글짓기를 잘하고 어떤 아이는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고 어떤 아이는 수학에 대한 또는 창의성이 남다른 아이, 또 예능에 대한 그런 또 재능이 뛰어난 아이, 각자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들을 골고루 키워주기 위해서 좀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비전을 저마다의 빛깔로 함께 성장하는 단양교육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수학이랑 과학 그리고 발명과 같은 남다른 관심과 재능이 있는 그런 친구들을 좀 대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오늘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이제 초등학교에 영재교육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단양중학교에 또 영재교육원이 이렇게 두 개의 초중 영재교육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춘에 그 영춘의 꿈나무 영재학급 이렇게 이제 영재교육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영재 이렇게 좀 뭔가 부담되는 혹시 이름이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좀 수학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창의성에 대해서 좀 더 남보다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런 관심이 있는 나의 어떤 그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자기가 어떤 그 재능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들이 시켜서 선생님들이 권유해서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정말로 수학과 과학이 좋고 정말 생각하는 것이 또 남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흥미를 느끼는 친구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또 부모님들도 오늘 강사 선생님의 또 그리고 영재교육원 지도 선생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분야에 어떤 관심과 또는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자녀분들과 함께 이런 영재에 대한 그런 얘기도 좀 나누면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의무감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보다는 이제 나에게 이런 수학에 대한 재능이 있구나. 과학에 대한 그런 흥미를 제가 가지고 있구나. 또 남보다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발명에 대한 관심이 있고 재능이 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발견을 해서 이제 좀 스스로 이런 영재교육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가까운 단양중학교에 4년 동안 근무를 했거든요. 단양중학교에 있는 영재교육원 제가 이렇게 함께 했는데 좀 아쉬웠던 것이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서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연수와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재교육원에서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자기의 재능을 키워가지고 그것이 초등학생들은 중학교,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또 자기 대학 진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지향하고 있는 그 저마다의 빛깔로 함께 성장하는 그런 단양 교육을 이루는데 우리 학생들이 본보기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장도 함께 힘을 보태고 여러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선생님들,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 오늘 의미 있는 시간 되시고 뜻깊은 시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양 지역 학교 현장을 꼼꼼히 살피시고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단양교육지원청 조선남 교육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20년 지역으로 찾아가는 영재교육 활성화 연수 및 학부모 설명회를 단양교육지원청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으로 찾아가는 영재교육 활성화 연수 및 학부모 설명회가 10월 6일 화요일에 청주 지역을 시작으로 총 12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단양교육지원청이 6회차로 중반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수와 설명을 주관해 주신 충청북도 자연과학교육원 우관무 부장님, 그 다음에 정화지 연구선님, 그 다음에 진행을 도와주신 선생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연수와 설명회에서도 타 지역에서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나는 23일까지 학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역으로 찾아가는 영재교육 활성화 연수 및 학부모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내와 2021년도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교육지원청에서는 크게 거점 학교로 상진초등학교와 단양중학교가 있습니다. 상진초등학교에서는 수학, 과학 각 20명씩 현재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양중학교에서는 수학, 과학, 통합반 2개 반하고 그 다음에 발명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20명씩 모집을 하고 선발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현재 수학과학 통합반 하나는 초등학교 6학년 대상, 그 다음에 현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발명반 같은 경우는 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무학년제로 모집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양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영재선발 전형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급 초, 중학교에 각 학교 홈페이지에 전형 공고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형 일정과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서 교부 일자가 있는데 원서 교부 일자에 정확히 기한을 맞추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학생 입력 기간은 11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고요. 교사 추천 입력 기간은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학교별 지원 세월호 제출 기한은 11월 30일 월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재성 검사는 12월 5일, 그 다음에 심층 면접도 12월 5일 날 실시를 하고 최종 선발 인원은 내년도 2021년 1월 4일 날 발표할 예정이 있습니다. 현재 영재교육원은 내년도 영재교육 운영은
2021년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주중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그 다음에 주말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운영 시간은 대략 한 100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담당하시는 담당 선생님들께서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진초 교사 최병수입니다. 지금부터 초등학교 수학과학반 안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 수학과학 프로그램 운영 안내입니다. 영재학교 담당 학교는 단양 상진초등학교로서 선발 분야는 초등 5, 6 수학반, 초등 5, 6 과학반이 있습니다. 네, 현 강사분들은 이렇게 각 강사분들 3명씩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방법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이 단축돼서 과목당 96시간이고 원래는 100시간 이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주 1회 매주 금요일 4차시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색 프로그램명으로는 수학 영재반은 매직 큐브를 이용해서 수학적 사고력 증진을 하고 있고 수학 체험 키트를 활용하여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수학 창의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D 프레임을 활용한 공간 능력 향상, 수학 창의력 사고 증진을 위해서 수화 연산, 도형과 측정, 규칙과 문제 해결, 논리와 확률 통계 영역에서 집중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재들의 문제 해결 공유로 수학 소통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학 영재반은 골드버그 체험 장치를 활용한 과학적 사고력 증진을 하고 있고요.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창의력 장치 아이디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핑퐁 로봇을 활용한 소프트웨어적 단계 사고력 증진을 하고 있습니다. pH 시험지 만들기 및 DNA 입체외 모형을 활용한 화학적 개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을 이유는 원리, 비행 원리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래비트렉스 교구를 활용한 과학적 이론과 사고력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양중학교 발명영재 담당 교사 이기종입니다. 네, 단양중 수학과학 프로그램과 발명영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양중 우선 수학과학 영재 프로그램은 수학과학 통합으로 중학교 1, 2학년을 선발하는데요. 김두현 선생님, 담당 선생님 외 7명이서 운영을 하고요. 운영 시간은 보통 110시간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감축 운영을 해서 91시간을 운영하고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이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법은 주 2회, 수요일, 금요일 3시간씩 하고 있고 프로그램명으로는 스팀 발명 축제, 그리고 창의 발명 한마당, 학부모 창의 발명 교실, 찾아가는 발명 체험 교실, 그리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학 말고 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발명은 단양중학교 교사 이기종 외에 강사 선생님 2명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 시간은 86시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시간 이상 원래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축 운영해서 올해는 86시간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수학과학과 차이점은 수요일을 빼고 금요일 한 번만 3시간을 운영하고요. 그래서 특색 프로그램명은 수학과학과 이제 같이 하는 스팀 발명 축제, 창의 발명 한마당, 그리고 학부모 창의 발명 교실,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단양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담당 선생님들의 운영 안내가 있었습니다. 혹시 단양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있는 강사님 연수가 있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으로부터 이제 지역으로 찾아가는 영재교육 활성화 연수를 진행해 주실 담당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해 주실 유지영 강사님께서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현재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 부원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영재 키움 프로젝트 내지는 소외지역 영재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하시고 공부가 뭐니라는 MBC 프로그램과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신 경력이 있으신 강사분이십니다. 저서로는 영재교육, 한눈에 보는 영재교육 등 다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강 주제는 AI 시대 영재성장 시크릿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유재영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의 류지영입니다. 여러분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네.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면요. 과학에 재능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교육을 더 잘 시킬 수 있을지 그것들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나라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단양에 계시는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교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나눌 이야기는요. AI 시대 영재 성장 시크릿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굉장히 사회가 많이 빨리 바뀌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요즘은 그냥 인공지능 시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재들을 어떻게 성장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016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AI라는 말이 사람들의 많이 지내지게 되었습니다. 2016년 1월에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세계 경제 포럼 회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면서 이때 앞으로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셨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앞으로의 핵심 동력은 AI 기술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AI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앞으로 굉장히 선진국이 될 것이고 이끌 것이고 리더가 될 것이고 모든 나라들은 이런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 양성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한테는 인공지능이란 말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부터 지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글로벌화되고, 우리의 지식이 옛날에는 한국에만 모든 관심과 이런 게 있다가 전 세계와 함께 하면서 우리 지식이 늘어난 걸 아마 여기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학부모님, 교사분들, 우리 친구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식의 확장 속도가 도대체 얼마나 빨리 변화하는가 이걸 봤더니 서기 1년부터 2배로 되는 데는 175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1750년은 이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절이죠. 그때까지 한 2배 정도로 늘어났는데 이게 그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모든 것들이 대규모화되고 기계화되고 대량화되면서부터 급격히 지식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점점점 그 2배로 늘어나는 주기가 짧아지다가 2020년 지금 현재는 73일이 지나면 지식이 2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늘어난 지식을 우리가 체감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73일이 지나면 또 이 지식이 2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알거나 정보를 다 깨우치기에는 너무 모든 것들이 빨리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인공지능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도대체 이 인공지능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인공, AI라고 할 때 A가 artificial에서 사람이 만드는 그런 인공된 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능이라고 하면 사람이 다른 동물과 구별이 할 때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거라고 우리는 이제 많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만큼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지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어떤 그 인식에 따라서 자기의 그 판단이라든지 논리적인 그 분석을 하고 그게 맞춰서 행동을 하고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기능들을 수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적인 능력을 아주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것을 컴퓨터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적인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듣기는 이 말이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처음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1956년부터 다트머스 학회에서 존 메카시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컴퓨터의 어떤 기초를 만드신 분인데 이분은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이때 이미 했다고 해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하지만 이미 이쪽 분야의 사람들은 기계도 사람처럼 똑같이 지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대부분의 AI 기술은 지금 많은 산업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술들이 강력한 우리가 혁신과 성장의 어떤 발판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IT라든지 의료, 자동차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AI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작년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제1교포신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첫 번째도 인공지능이고 두 번째도 인공지능이고 세 번째도 인공지능이다. 이런 인공지능은 인류 역사상 아주 최대 수준의 혁명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무조건 앞으로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뭐 이거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인공지능은 굉장히 많은 곳에 뭐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농업 지금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고 기계화되는 부분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8월에 지난 8월에 굉장히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경남 의령에서 어떤 혼자 사시고 계시는 80대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게 되셨어요. 근데 쓰러지시면서 그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는데 그 스피커에게 아리아 살려줘 딱 한마디 했는데 그 스피커가 긴급 문자를 쭉 보안업체에 보내고 그 보안업체는 그걸 받아보면서 119 구급대를 출동을 시켜서 이 혼자 사시는 이 어르신을 구할 수 있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주 우리나라 농촌까지도 이런 지금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작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이미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이 우리 지금 사회에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이에 맞춰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인공지능 국가 전략 이런 것들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다 잘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고 그러나 이 인공지능이 기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많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똑똑하고 이렇게 막 인공지능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국가에서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준비하는 그 지수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탑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전 세계 인공지능 준비 지수라는 게 나와서 봤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26위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뒤쳐져 있죠. 싱가포르, 영국, 미국, 중국도 20위고 그러는데 우리는 26위. 싱가포르를 9.186이라는 지수로 봤을 때 우리는 6.8, 약 7점이 안 되는 그런 점수를 가지고 있어서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인재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각 나라들마다 인공지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할 것 없이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나라가 여기 보시다시피 좀 많이 뒤쳐져 있죠. 물론 예전보다는 기술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미국이 가장 많이 앞서 있어서 미국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유럽의 그 EC 국가들도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올라가고는 있지만 2000년대 초반에 우리보다 좀 못했던 나라인데 우리를 앞서가는 나라가 하나 보일 것입니다. 그죠? 보시죠? 네, 중국입니다. 중국은 워낙 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해내기 시작하며 두뇌 그 풀이 워낙 다양해서 금방 저렇게 다른 나라들을 앞지를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재를 전체 인구에서 약 3에서 5% 정도를 영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 인구를 약 13억이라고 봤을 때 5%는 얼마일까요? 몇 명일까요? 3, 5, 15, 6,500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죠. 우리나라 아주 갓난아기부터 아주 그 최고령 노인까지 다 합친 인구보다도 더 많은 수가 중국의 영재들입니다. 그 영재들이 각 분야에서 아주 활발하게 자기들의 재능을 펼치게 된다면 정말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겁나죠? 근데 우리가 꿀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저력과 노력과 협동심 이런 걸 해서 우리는 충분히 최고의 기술을 획득해서 아주 다른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학생들 정말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해요. 여러분이 그냥 뭐 잠깐만 게으르게 생각하고 좀 놀고 싶고 이렇게 해도 중국을 생각해 보세요. 그 중국 학생들이 지금 여러분이 1대 100으로 지금 우리가 그 학생들하고 대항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우리 미래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멀다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국내 그 인공지능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많이 모자라고요. 여기 그래프의 왼쪽을 보시면 2022년에는 약 3,000명 정도가 모자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AI가 점점 더 산업에 기여하는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인력은 더 많이 필요한데 더 많이 부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인력들이 보면 지금 미국은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인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의 이런 인공지능 인재 경쟁력이 부족하다 이런 거는 뭐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각 나라마다 인공지능이라든지 이쪽 분야의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가장 앞서 있는 나라인 미국에서는 MIT 공대에 MIT가 미국 공대에서 제일 좋다고 할 수 있는데 단과대학 여러분 중에 아직 어려서 단과대학이 뭔지 모르는 분이 계실 텐데 아주 중요한 비슷한 학문들끼리 모은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 단과대학 안에 AI 단과대학이라는 걸 아주 독립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AI 단과대학을 설립을 했고요. 이때 총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MIT의 모든 학생들을 이중 언어자를 키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중 언어라고 하면 한국어하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미국에서 지금 이 MIT 총장이 말하는 이중 언어는 영어와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모든 학생이 그 학생이 영문학을 전공하건 정치학을 전공하건 경제학을 전공하건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프로그래밍 언어나 그 인공지능 자체가 전산학이나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만 치중된 게 아니라 정말 모든 분야에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기본적으로 이런 언어는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셨고요. 이에 맞춰서 한국도 작년 9월에 2019년 9월에 단과 대학을 설립하지는 못했지만 대학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카이스트에 대학원을 132억,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근데 위에 1조에 비하니까 한 1% 정도 되나요? 굉장히 적은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달리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전 세계가 변화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혁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맞는 인재를 지금 길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6월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대학 입시 설명회에 사람들이 몰렸죠. 원래는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대학 입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거의 그 큰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설명회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입시 설명회를 드라이브 스루를 했더니 무려 1,500대의 차량이 몰려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기 앉아서 차에 앉아서 라디오로 들을 것 같으면 저기 조그만 스크린을 보면 들을 것 같으면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저분들한테 여쭤봤더니 현장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뭐 하는 친구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그 펼쳐진 미래에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런 대학이나 뭐 입시 이런 거에서 워낙 관심이 많고 이래서 그 고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까지 굉장히 학업과 관련된 학과목과 관련된 그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런 학부모님들의 열기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보시다시피 전 세계 고등학생들의 그 어떤 수학과 과학 쪽에 최고 재능을 가리는 그런 국제 올림피아드에서 아주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국제 화학 올림피아드라든지 생물 올림피아드, 천문 올림피아드 뭐 이런 곳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가지게 됩니다. 거의 뭐 전원 금메달에 1등을 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 여름방학 때 이런 그 세계 올림피아드가 열리고요. 올해도 열렸습니다. 올해도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1위를 차지했어요. 굉장히 아주 뛰어난 성적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 이런 여름 방학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아주 높은 교육열, 부모님들의 교육열, 나라에서의 대학에 가기 위해서 아주 집중을 해서, 뛰어난 성적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시 똑똑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지금 그런 결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7, 8월까지는 이런데 지금 10월이죠. 10월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많이 들었을 겁니다. 10월은 무슨 시즌이냐? 노벨상 시즌입니다. 노벨상 시즌이 10월이 되면 기사의 제목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머리 좋은 한국인 노벨상 왜 못 받지? 노벨상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대한민국 왜 그런가?
일본은 노벨상을 많이 받는데 우리는 왜 노벨상을 못 받나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노벨상이라는 뭐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거나 그 과학을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노벨상이라는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자로서의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그 큰 세상과 역사에 큰 흐름을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업적을 낸 사람에게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가치롭게 생각하는 거고요. 올해는 아쉽게 한 분 정도가 그 후보에 거론되기는 했지만 우리 못 받았죠. 이상하죠. 뭔가 이상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렇게 뭐 물리 올림피아드니 뭐 그 화학 올림피아드, 생물 올림피아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우리나라 학생들이 왜 실제 연구자가 되면 노벨상을 받을 만큼 그런 업적을 내고 있지 못한가? 혹시 지금 이 아이들이 나중에 실제 과학자가 되고 교수님이 되고 연구자가 되면 그때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지금 교수님들도 벌써 한 20년 전에 올림피아드에서 좋은 성적을 내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왜 그럴까? 좀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한국에서 노벨상이 나올 수 없는 5가지 이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공통점이 뭘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노벨상을 받을까? 봤더니 첫 번째가 아쉽게도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백인 남자입니다. 우리는 백인 남자는 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아쉽게 될 수가 없고. 근데 두 번째가 이용 경력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무래도 연구에 집중을 하다 보면 가정에 좀 소홀히 해서 저런 결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 번째는 온 국민이 힘을 합치면 잘하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한번 볼까요? 노벨상 수상자들이 가진 세 번째 공통점은 바로 초콜릿 소비가 높은 나라가 노벨상 수상자가 많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이제 표가 보이시나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1인당 연간 초콜릿 소비량이 보이시죠? 네. 소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1000만 명당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스위스, 노르웨이, 영국, 독일, 아일랜드 보시면 초콜릿을 많이 먹은 나라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았네요. 자, 우리가 그러면 온 국민이 다 같이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뭐 열심히 먹어주겠는데 그렇진 않겠죠. 뭔가 저 나라들에는 좀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저 나라들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교육하는 방식이나 사람들을 자녀를 양육하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성장하게 하는 것에 뭔가 비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미래학자신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몇 분 오셨어요. 그래서 항상 미래를 예측하시는 분이고 그게 맞춰서 모든 교육, 산업, 경제가 이렇게 어떤 체제를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 이상하다. 한국 학생들은 진짜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산다. 15시간씩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더라. 근데 자기가 보니까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더라. 도대체 너희가 너무 열심히 사는 건 내가 알겠는데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냐?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뜨끔한 그런 지적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봤더니 10년 후에 없어질 직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봐도 굉장히 다양한 그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내용으로 없어질 직업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지금 우리가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없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제목도 보셨죠? 내 목표는 9급 공무원입니다.
스카이가 뭔지 모르는 우리 그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카이는 뭐냐면 그 우리나라의 명문대학의 줄임말인데요. 물론 국어 공무원 굉장히 중요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직업이고요.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선망하는 그런 직업이죠. 그리고 이제 이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그 기본적인 역량이 있죠. 남을 위해 봉사하는 거라든지 성실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공무원이 되는 건 정말 감사하죠. 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저 스카이 대학을 졸업한 많은 친구들이 지금 우리 뭐 인공지능의 인재가 많이 필요하고 막 그런데 그런 분야는 가지 않고 모두가 국어 공무원이 되겠다. 혹은 뭐 직업 공무원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자기의 그 어떤 그 태도나 역량이나 가치관 여기에 맞으신 분은 당연히 저걸 해주시면 우리도 너무 감사하죠. 시민으로서 정말 꼭 필요한 직업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거, 뭔가 좀 더 진취적인 거 이런 거보다는 모두 다른 사람이 이걸 하니까 별 생각 없이 나도 한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세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 많은 더 여러분들의 능력을 필요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눈을 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어요. 특히 우리 이제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이 살아갈 앞으로 20년 뒤의 세상은 정말 많이 변할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의 20년 전하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세상이 바뀌어 있어요. 근데 앞으로 20년 뒤는 더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이 나타날지는 사실 있는 직업이 그대로 가는 것도 있을 거고 없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새로 생기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대학에 공부할 때만 해도 그 당시는 유튜버라는 게 없었어요. 유튜브라는 그런 사이트도 없었지만 정말 지금처럼 1인 방송 시대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그게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그 선망받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뒤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래서 꿈을 좀 더 다양하게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항상 눈여겨보면서 여러분의 꿈을 좀 더 키워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 굉장히 그 위기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다 이런 말도 하고 있죠. 근데 위기에는 항상 위험과 기회가 공존합니다. 위기라는 한자를 잘 보시면 위험할 위자에 기자가 저게 기회할 때 기자예요. 그래서 지금 뭐 위기다 이렇게 해서 막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만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이미 기회와 위험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안을 잘 들여다보면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영어로도 위기는 크라이시스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어원을 보면 크라나인이라는 그런 건데 그 뜻이 decide, 결정하다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위기 그러면 뭔가 이제 불안하고 그냥 나쁜 일이 닥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기회와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기회는 그럼 누가 가지냐? 그런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고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것이 그냥 위험으로 끝날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로도 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변화로 새로운 기술 강국으로 클 수 있는 좋은 도약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DNA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D는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빅데이터, N은 네트워킹, 우리가 네트워크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요. 세 번째가 이 인공지능입니다. 이 세 분야를 굉장히 강조하겠다라고 지금 나라에서는 어떤 국가적인 목표를 삼고 있고요. 여기와 맞춰서 그 인공지능 국가 전략 목표를 지금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쟁력으로 2030년 10년 뒤에 3위가 세계 3위로 올라가겠다라는 이런 큰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도 모든 초, 중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겠고 AI 교육으로 전환을 준비하겠다라는 그런 업무 계획을 지금 발표한 적이 있고요. 과학, 수학, 정보, 융합 교육 종합 계획 2020년부터 2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 5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모든 학생이 AI 기본 역량을 기르고 소질과 적응을 키울 수 있도록 정보나 인공지능 관련 다양한 교과목을 개발하고 초중학교의 교육 시간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나왔냐면 세상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항상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게 새로운 게 개발될 때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그 회사나 연구소에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첨단 지금 어느 정도까지 기술이 업데이트 됐는지를 항상 그 생각을 하시면서 그 세상의 흐름을 좀 보시면 왜 정부에서 이걸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런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능정보사회의 소양을 갖춘 그런 인재를 기르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많은 그 연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 논문이나 보고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보니 인공지능 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상은 어떤 인재상인가 하면 첫 번째는 정답만 찾는 교육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고등학교 때까지 올림피아드나 뭐 여러 가지 걸 통해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탑이었다가 실제로 연구 현장에서는 자기 능력을 이렇게 최대한 더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제대로 발휘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봤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교육이 정답만 요구하는 그런 교육에 너무 맞춰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시험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있고 그 시험에서 그 학생들의 어떤 그 지금까지 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 시험이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이제 정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몇 명이나 그 정답을 맞춰내는가 이런 것들로 저희가 이 아이의 지금 현재 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정답은 없고 선택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인가 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연구 같은 경우는 미지의 세계를 이미 남들이 한 연구를 똑같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그런 연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존의 것에 조금 한 발짝 앞서가는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 노벨상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을 해서 인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데 지금 현재 교육, 정답만 찾는 교육에서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그 논리적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기 조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만 찾는 교육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평가 방법을 개선하는 그런 것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문화를 좀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정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옳은 대답을 하나 정해놓고 그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이나 궁금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묻거나 생각을 묻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는 나라들, 아까 보셨죠? 초콜릿 많이 먹는 나라들, 그 나라들은 왜라는 질문을 굉장히 허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벨상이 많이 나온 나라로 유명한데요. 이스라엘의 이제 대표적인 영재 그 사례가 하나 있는데 어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셨어요. 그 교과서에 있는 것대로 이제 설명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갑자기 손을 들면서 교과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막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주장을. 그러자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서 꾸중을 하거나 야,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그대로 암기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이 굉장히 재밌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네가 이제 흥미롭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했고 그 친구가 대답을 했고 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학생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만일 네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네 생각이 정말 그 교과서에서 나오는 주장과 반대가 되는 너의 생각이 옳은지를 네가 스스로 연구하고 조사해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바란다. 만일에 네가 그 너의 생각이 옳다면 우리가 이 교과서를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가 다음 시간부터 수업에 안 들어와도 좋다. 내 수업에 안 들어와도 좋으니까 한 달 동안 연구해서 알려주기 바란다. 라고 했고요. 실제로 그 친구는 한 달 동안 수업을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와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연구해봤더니 교과서가 맞아요.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하죠. 그렇지만 선생님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 그 깨달음 정말 중요하고 너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의문을 품고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가 굉장히 좋다라고 오히려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고 교과서도 의문을 품을 수 있고 그 의문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포용해주는 그런 문화가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지금 굉장히 미래가 어떻게 될지 100%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자기주도적인 문제 해결자로 자라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하나의 흐름 속에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식이라든지 인권 감수성이 아주 민감한 그런 세계의 시민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불러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과 포용성, 다문화, 그리고 다학문적인 소통, 그리고 교류를 통해서 유연한 그런 태도, 그리고 초연결된 이런 사회에서는 비판적 사고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협력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필요하고요. 이에 맞춰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21세기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으로는 창의성,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꼭 필요하다라고 봤고요. 이와 함께 이런 역량도 중요하지만 인성적인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주도성, 끈기, 호기심,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아주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다음 리더십,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지 21세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영재 교육을 하고 이러니까 많이 물어보세요.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역량에 대해서만 초점을 둡니다. 예를 들자면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사고 능력이라든지 차고인성, 그 다음에 뭐 사고 능력 안에서도 굉장히 뭐 수학적인 능력, 과학적인 이런 걸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물론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와 함께 인성적인 측면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런 역량이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끈기가 없다라든지 노력을 하지 않는다든지 세계에 대해서 호기심이 없다든지 이런 그 인성적인 측면이 없으면 성격적인 특성이 없으면 저런 역량들이 전혀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제목 잊어버리셨죠? 저의 제목은 AI 시대의 영재 성장 시크릿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지금까지 장황하게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이런 시대에 맞는 우리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길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역량들이 있고 좀 전에 본 것 같이 어떤 역량과 인성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이렇게 5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기주도성, 끈기,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협력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재미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시대의 인재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주도성입니다. 네. 네. 여기 지금 잠깐만 제가 이거 바꿔도 되나요? 이게 많이 빠져 있는데 여러분 죄송한데 요거 중에서 지금 여기 이 PPT에 인재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조금 빠져 있어서 제가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꾸는 동안에 지금 여기 보시면 너무 AI 시대의 인재 역량치고는 너무 평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기도 끈기, 창의성 원래 항상 하던 말 아닌가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아주 고전적이고 옛날부터 중요하게 강조하던 그런 내용들이 영원히 어떤 시대가 오든지 간에 그 시대의 변화에 상관없이 항상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예, 강연 쪽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위에 네, 충북 네. 지금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네, 지금 보니까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질문도 해주시고 하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여러분들하고 좀 많이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쭉쭉 나오죠. 네, 여러분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I 시대의 인재 역량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 5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 주도성인데요. 자기 주도적인 인재는 어떤 시대가 도래하든지 어떤 변화가 도래하든지 결국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다운 러긴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하버드 학생인데요. 굉장히 얼핏 보면 똑똑하고 부티나게 생겼죠. 근데 이 친구는 실제로는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 부모를 가진 학생입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학교로 왔는데 너무 냄새도 나고 좀 뭔가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불러서 이 친구를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고 마약 중독자라서 집을 전혀 돌보지 않아서 집에 물하고 전기가 다 끊겼대요. 그래서 세수는 학교 오는 길에 공원에서 세수를 하고 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돈을 좀 공부를 자기가 제일 하고 싶은 건 공부고 그 다음은 돈이 너무 없어서 돈을 좀 벌고 싶다라고 해서 선생님하고 논의 끝에 이 친구를 학교에서 청소할 수 있는 일을 주선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다 집에 가고 난 뒤에 이 친구는 학교에서 청소를 합니다. 이 친구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청소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 친구가 열심히 사는 게 예뻐서 동료 같이 청소하시는 분이 자기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줬고요. 이 친구는 이제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교 4.0 만점에 거의 만점 성적이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하버드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이 친구의 소식이 전국 전 세계로 뻗어나가자 많은 곳에서 성금이 답지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도와주겠다 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학 가서 쓸 돈은 내가 벌 수 있다. 그리고 이 돈은 나보다 더 힘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자선기금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갑자기 영어가 나와서 놀라셨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f there is anybody who has a dream, 누군가가 꿈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make it happen. 성공할 수 있게, 성취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can이죠. They can. 무조건 꿈이 있으면 성공하게 할 수 있다. There are no excuses. 거기는 변명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라서 우리 아버지가 마약 중독자라서 우리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와서 우리 집에 뭐 해서 내가 몸이
무슨 이유는 there are no excuse. 변명을 할 필요가 없고 it depends on you. 무조건 너한테 달려있고 다른 사람이 아닌 너에게 달려있다. 라고 이 친구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그 어린 친구지만 굉장히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어떤 사람에게는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는 이 세상에 변명이라 있을 수 없다. 꿈이 있다면 이루게 할 사람은 오직 무조건 나다라는 그 자기주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헤쳐나왔고 실제로 지금 아주 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될 정도로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씨 굉장히 잘 썼죠. 이 글은 글쓰기 대회에 1등을 한 초등학교 1학년의 글씨입니다. 굉장히 예쁘게 깔끔하게 잘 썼죠. 아마 여러분 중에 우리 혹시 듣는 친구가 있다면 아마 이 친구보다 더 잘 쓰는 친구도 있겠지만 우리 남학생들 보니까 글씨 좀 못 쓰는 친구들이 있던데 이렇게 좀 깔끔하게 쓰면 다른 사람들 읽기에도 참 좋고 예쁘잖아요. 잘 보세요. 근데 재미있는 이 안에 숨어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친구는 이 친구인데요. 얼핏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잘 보면 이 친구는 손이 없어요. 팔만 있습니다. 양손이 없는데 팔에 펜을 끼워서 글씨를 썼는데 이렇게 예쁘게 썼어요. 이 친구의 부모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친구가 나는 손이 없어서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누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존적인 그런 태도를 가질까봐 어릴 때부터 일반 아이들하고 똑같이 길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나는 못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없게끔 그래서 이 친구는 뭐든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모든 걸 임했고 결국 이렇게 예쁘게 글씨를 써서 글쓰기 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주도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 상황을 아주 긍정적으로 잘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끈기와 집중력 인재가 인공지능 시대에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찬드라세카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시카고가 있는 그 위스콘신 주에 천문대에서 그 어떤 박사님 연구원으로 근무할 때 그 시카고대에서 겨울 계절학기 수업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그쪽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계절학기 하기가 좀 힘든데 어쨌건 맡았는데 신청자가 딱 두 명 학생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눈도 분명히 많이 올 거고 학생도 너무 조금 신청했으니까 이거 폐강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아니다. 내 수업을 듣기 위해서 2명이나 왔기 때문에 나는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끝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눈이 오거나 날씨가 굽거나 이 사람은 열심히 수업을 했고요. 나머지 그 학생들도 열심히 그렇게 3명이서 정말 수업을 진지하고 의미 있게 했다고 하고요. 사람들이 뻘짓한다. 저게 뭐 그 한 학기 수업했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이 크게 뭐 고맙게 생각하겠어? 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아니다. 나는 매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열심히 살기 위해서 이 친구들하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결과 이 친구 2명이 수업을 들었던 2명이 놀랍게도 둘 다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과학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혹시라도 지금 이거 보면서 나도 노벨상 받기 위해서 과학을 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신 분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중간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인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사람에게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건 그 학생 둘 다 받았고요. 이 분도 그로부터 약 26년 후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아주 끈기 있고 집중하고 매사에 진실되게 임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이 알아준다라는 것을 이분들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누구신지 많이 좀 본 사람들 같죠? 스티브 잡스, 앨런 머스크, 마크 zuckerberg, 빌 게이츠.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아까 그 노벨상 수상자 공통점 첫 번째랑 비슷하네요. 백인 남자. 네, 백인 남자고. 그리고 또 공통점 하나가 이분들이 다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대학을 중퇴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어서 했나? 라고 혹시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고요.
빨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디어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마음이 급해서 다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했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그 공통점은 바로 이 사람들은 일 중독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엄청나는 부자가 되면 빌딩 하나 하면 거기서 새 받고 놀아야지.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있으시겠죠. 뭐 가치관마다 다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큰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고 혁신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고요. 지금도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아시죠? 책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꼭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2주는 독서 주간이라는 걸 마련해서 책을 여러 권을 싸들고 2주 동안 자기 그 별장에 가서 책만 읽는다고 하죠. 그래서 올해 빌 게이츠가 추천한 책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전 세계 부자, 1위 부자인 사람이 돈 때문에 일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더 좋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을 하는 여기 마크 주커버그는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맨날 똑같은 옷을 입나요? 그랬더니 이 마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최대한 단순하게 살려고 합니다. 가능한 한 모든 의사결정을 최소화하고 오직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페이스북, 이 커뮤니티를 위한 일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페이스북에 이걸 올립니다. 육아휴직 후 첫 출근을 하게 됐는데 무슨 옷 입을까? 그리고 옷장 사진을 보여줬어요. 근데 옷장 안에 보니까 정말 똑같은 옷이 있죠. 여러분이 이제 우리 학생들이 혹시 있다면 교복을 입는 날은 교복만 입고 가면 되기 때문에 큰 시간 낭비가 없는데 따로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다든지 그럴 때는 무슨 옷을 입고 가나 이 옷을 입어봤다가 저 옷을 입어봤다가 굉장히 시간을 조금 소비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런 시간을 아껴서 그 시간을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커뮤니티 더 좋게 만드는데 집중하고 싶어서 옷을 딱 정해놓고 몇 가지만 정해놓고 무조건 그것만 입는 거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10위권 안에 부자가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도 파이팅 해야 되겠죠? 네. 봉준호 아시죠? 오스카상을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으신 우리나라 대표 영화 감독이시고요. 이분은 아쉽게도 그 코로나 때문에 이분의 정말 정말 대단한 상을 받았고 업적을 우리가 칭송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묻힌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우연히 이런 좋은 영화를 만든 건 아닙니다. 이분이 영화를 한 편 찍을 때 얼마나 디테일하게 집중을 하고 아주 정확하게 노력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찍을 때 그 설국열차의 전체 기획도를 그린 것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떠돌고 있는데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거기 보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디테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꼼꼼히 체크하고 정리하고 한 끝에 이 사람이 영화가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거죠. 하나하나의 씬을 찍을 때마다 정말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계산하고 집중하고 노력하고 그냥 대충 해서 이렇게 세상이 알아주는 게 아니고 아주 정말 끈기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지금 바꾸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와도 이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딘 자기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끈기와 집중력 그리고 디테일 이것들이 결국 어떤 세상이 와도 그 사람을 최고로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저뿐 아니라 영재 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19살에 165억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여기 보시죠. 나이는 10대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건 이 친구가
16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오로지 노력한 거라고는 복권 하나 산 겁니다. 받았어요. 이 사람은 이 165억이라는 돈이 영원할 줄 알았죠. 영원할 줄 알고 흥청망청 씁니다. 그렇게 돼서 10년 후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2010년에 파산을 하게 되고 실업수당을 받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10년 전에 16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자산을 받게 됐는데 10년 동안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은 10년 뒤에 그냥 실업수당을 받고 실업수당을 받은 게 아니라 몸도 굉장히 안 좋게 됐고 많은 병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게 산 표정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10년 전에 기뻤는데 화난 표정인데 지금은 표정도 굉장히 안 좋게 됐죠. 우리 영재 학생들은 본인이 그 노력한 거에 비해서 솔직히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머리가 이렇게 좀 다른 친구들 이해력이 좋거나 암기력이 좋거나 통찰력이 좋거나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많은 친구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지금 현재 어린 친구들은 물론 이제 성장해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린 친구들은 자기가 태어났는데 운이 좋게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좀 이해력이 좀 더 좋은 것 같고 기억력이 좀 더 좋은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보다. 그렇죠. 정말 축하할 일이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이 마이클처럼 그렇게 자기의 노력이 없이 이렇게 받은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그 능력이 있거나 언제까지나 그 돈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능력도 전혀 갈고 닦거나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1925년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터먼 교수님이라는 분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그 영재 학생들 약 1900명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청소년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돼서 노인이 될 때까지 어떤 경로를 거치는지를 아주 쭉 연구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등학생 때 IQ 150 이상인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 상위 1%인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분명히 조사를 했는데 그 친구들 중에 그렇게 좋은 그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어떤 전문적인 그런 영역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됐을까요? 아주 초등학교, 중학교 때 상위 1%의 지적인 능력이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이 거의 최소한 50% 이상은 전문직이나 자기의 지적인 능력에 걸맞는 직업을 가졌을 것 같죠.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 봤더니 실제로 그 중에 13%만이 그런 직업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분명히 자기가 그런 능력을 부모님에게 가지고 태어났는데 나머지 87%는 뭘 했을까요? 87%는 굳이 그렇게 뛰어난 지적인 능력이 없어도 되는 그런 직업을 이제 가지게 됐는데 지금 이 마이클 이야기를 보시면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주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열심히 노력하고 끈기를 가지고 집중하지 않으면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갈고 닦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역량 중에 세 번째로는 창의적인 인간입니다. 창의적인 인재는 어느 순간에도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앞으로 역사에도 그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스위스 코미디언의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창의적이다 이러면 굉장히 좀 두렵죠. 뭔가 세상에 없는 걸 초등학생인 내가 발견을 해야 되나? 중학생인 내가 뭔가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것만 생각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창의적인 것은 반드시 그런 막 거창한 것만 아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위스 코미디언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여기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 코미디언이면서 예술가세요. 그래서 이분의 예술관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전 세계 예술은 세상을 어지럽힌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세상을 좀 정리하는 그런 예술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정리하는 예술을 합니다. 이런 그림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은 고흐의 노란 방이죠. 근데 이 그림을 이분은 너무 어지럽다, 정리해야겠다. 이렇게 싹 정리해버립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 그림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네, 예상했던 대로 사람은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 다리 막 이렇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숲도 싹 정리를 합니다.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죠. 이런 샐러드도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재밌어 합니다. 이런 그 끌레에 아주 정말 경매에 나가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림도 이 사람이 정리를 해버리면 유치원생들의 종이 공작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변해버리죠.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그림은 고흐의 해바라기는 어떻게 정리를 하셨을까요? 잎은 잎대로, 가지는 가지대로 이렇게 했을 것 같죠. 근데 이분은 여기서 또 한 번 사람들의 생각을 비틉니다. 이 사람은 해바라기 기름으로, 식용유로 정리를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작업이 점점 커나가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모읍니다. 내 작품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잔디밭에서 이런 작품도 해보고요. 사람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런 창의적인 그런 작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줬습니다. 이렇게 창의적인 것은 기존의 것을 확 뒤집는다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약간 적용하거나 변형하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주는 것만도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들과 좀 다른 생각을 항상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조 말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이 사람은 그 향수를 만드는 여자분이세요. 아주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요. 난독증으로 글자를 읽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그래서 공부도 굉장히 하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능이 하나 있는데 그 재능은 후각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 뛰어난 후각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은 향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쭉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공식에 의해서 향수를 만들었는데 이분은 남들이 쓰지 않는 뭐 브로콜리라든지 뭐 좀 특이한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남들과 다른 방법의 그 공식으로 향수를 만들어냈고 아주 세계적인 그런 향수 업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그 뭔가 남들과 조금 다른 당연하게 무조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지 말고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는 그런 연습들을 조금씩 해보면 언젠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창의성을 어떻게 길러요? 라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거를 오늘 말을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가져오진 않았지만, 그 영재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특성들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중에 내 학생 중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나중에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나?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뭐라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 상상력이 풍부하고 흉내내기를 좋아하는 친구, 어휘력이 풍부하거나 화술이 뛰어난 친구들, 그 다음에 인내심이 있고 포기하기 싫어한다. 매사에 그런 건 아니고 자기가 관심 있거나 집중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친구고요. 때로는 동시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한꺼번에 처리해서 어딘가 집중을 못하고 뭔가 부산스러운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아주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겁니다. 아주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게 하는 문제집들 있죠. 기땡 수학 이런 거 아시죠? 그런 문제 보시면 문제가 굉장히 많고 똑같은데 숫자만 막 바꿔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한테 계속 이제 풀게 합니다. 왜냐하면 100점을 받아야 되니까 완벽하게 실수 없게 하기 위해서 계속 풀게 하죠. 그런데 이런 창의적인 아이들은 이런 일을 무지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수학은 만약 그런 걸 풀게 하면 수학은 정말 짜증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래서 그냥 재미없고 나는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까. 그래서 점점 수학을 싫어하고 못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아이들에게, 그러나 우리가 또 훈련을, 연습을 시키는 건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뭔가 좀 재밌게 하는 게 필요하니까, 뭐 게임을 통해서 오늘은 3번, 6번, 9번만 풀게 한다든지, 아주 좀 이 시험, 그게 아까워서 모든 문제를 다 풀게 하시지 말고, 애들 좀 재밌게 몇 개는 좀 안 풀고 몇 개는 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런 것조차도 좀 인내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에디슨이나 옛날 그 위인들의 그 일화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집을 말아먹을 뻔했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뭔가 막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을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특성을 가진 친구들이 있으면 이 친구는 참 창의적인 큰 인재가 될 수도 있으니 오늘 내가 이 친구에게 꾸중만 하지 말고 칭찬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이들의 창의성을 꺾는 말들을 많이 이제 하는데 꺾는 그 20가지 말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부모님들 많이 쓰시는 말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의 창의성을 꺾는 20가지 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이고 얼씨구 잘한다. 네가 그것을 어떻게 해? 내가 해줄게. 하지 마. 그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해요. 애들은 그런 거 몰라도 돼. 좀 물어보지 마. 제발 좀 치워라. 왜 이렇게 어지럽기만 하니? 왜 너는 바보 같은 것만 묻니? 이거 규칙이야. 그냥 그대로 해. 너는 너무 어려서 안 돼. 웬 말이 그렇게 많니? 하라면 할 것이지. 여자면 여자답게 놀아야지. 엄마 이거 뭐야? 물어보면 참깨 말고 네 할 일이나 해. 너 아무래도 좀 미련한가 봐. 도대체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네가 지금 그런 거 할 때야? 지금 뭐 할 때니?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라고 이제 무시하는 그런 발언. 그 다음에 하늘은 하늘색으로 칠해야지. 그 하늘, 이게 뭔 하늘색?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아이의 그 생각을 억지로 이제 고정화된 그런 관념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말들. 너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엉뚱하니? 이게 이 똑같은 말도 굉장히 그 톤에 따라 다르신 거 아시죠? 굉장히 정말 기특하다라는 너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엉뚱하니? 이런 거와 아주 한심하다는 듯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은 아이의 찬성을 꺾으니까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연한 걸 떠들고 그러니 해보나 마나 안 돼. 하지마. 어지르거든. 또 집안 어지른다. 뭐 이런 식의 아이가 뭔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들을 꺾는 말들이 있어요. 물론 위험한 거나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러는 것들은 좀 제재를 가하셔야 되지만 크게 위험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애가 너무 정말 호기심이 있는 건데 내가 그 말을 꺾은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나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야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가 가져야 할 네 번째는 협력과 의사소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이 지금 73일마다 2배로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모든 지식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죠. 내가 알고 있는 분야도 다 모르는데 다른 분야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분야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협동하고 이래야 될 그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모든 것들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식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주 재밌는 그 일화들이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메건이라는 이 오른쪽에 있는 여학생인데 이 고등학생입니다. 이 두 사람이 3000m 선수예요. 달리기 선수인데 여기서 이제 뽑혀야지 이제 좋은 상을 받고 그걸로 이제 대학도 진학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에게 대해서 이런 육성을 하는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이 3000m 대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회입니다. 근데 달리다가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다리에 쥐가 났어요. 갑자기 주춤하고 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친구가 쥐가 나서 주춤하는 걸 보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뛰어 들어가야 자기가 이 친구를 앞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걸 보고 뛰다가 멈춰서 이 친구를 이렇게 부축해서 같이 들어옵니다. 부축해서 같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친구를 먼저 결승선에 들어가게 하고 자기는 그 뒤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꼴찌를 하고 이 친구가 꼴찌 다음에 오게 하는. 그러나 정말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스포츠맨십, 함께 하는 정신, 이런 것을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감동을 준다고 해서 이 친구가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그 교훈을 드는 그런 일화를 제공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6년에 부산 기장에서 그때만 해도 우리가 운동회를 했었네요. 그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운동회를 못하지만 그 당시 이제 가을 운동회가 있었는데 이때 위에 이 그림을 보시면 위쪽에 친구가 넘어집니다. 6학년 친구들인데 갑자기 뛰다가 다리가 엉켜가지고 친구가 한 명이 넘어져요. 근데 이 넘어지는 걸 보고 다른 친구들이 빨리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를 그 밑에 보면 보이시죠? 다 같이 멈춰서서 이 친구를 이렇게 세우고 멋져가는 이 친구를 손을 잡고 같이 들어옵니다. 웃으면서 이 친구 5명이 들어오고요. 넘어진 친구는 자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못 뛰어가는 것 때문에 되게 미안해하니까 다 그 흰 옷 입은 친구가 그 넘어진 친구를 밀고 가는 거 보이시죠? 괜찮아. 그럼 밀고 오고요. 다른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인터뷰 때 물어봤더니 왜 그랬냐고 하니까 6학년 마지막 운동회인데 이 정말 좋은 추억인데 그 넘어진 친구가 혹시라도 이 넘어진 것 때문에 어떤 친구가 발이 얽혀서 넘어졌는데 발이 얽혀서 넘어지게 만든 친구는 그것 때문에 혹시 죄책감을 느끼게 되거나 넘어진 친구는 굉장히 아쉬워할까봐 그런 것들을 안 느끼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다 좋은 추억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5명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1등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1등하는 그런 협력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추억과 좋은 기억과 좋은 체력을 갖는 그런 협력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생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협력하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협력 정신에 대해서 이 서해안 기름 유출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2007년에 12월에 유조선하고 크레인이 부딪혀서 기름이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100년 안에는 이 바다는 살아날 수 없다. 모든 모래 하나하나에 기름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100년 동안은 재생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서 우리가 바다를 살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가 자발적으로 집에서 못 쓰던 속옷이나 수건들을 들고 와서 123만 명이 와서 모래를 닦기 시작합니다. 우리 혹시라도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거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2007년에 태어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죠. 너무 놀랍게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주 위기에 정말 그 대단한 협력 단결심을 발휘한다라는 걸 보여준 기적인데요. 123만 명이 자발적으로 도시락을 싸고 다 모여서 저 바위 하나하나 기름때가 낀 모든 곳을 다 닦기 시작합니다. 돈 받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오로지 자원봉사로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해안이 아주 국립공원으로 정말 기적입니다. 100년 동안은 못 살릴 거라고 했는데 1년 만에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 정신이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인공지능 시대에 의사소통과 협력 정신이 필요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아주 우수하게 전 세계를 이끌 거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의사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남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과의 말을 할 때는 실제로 한 10가지 조건에 의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말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말을 하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하고요.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거 하고, 말하고 있다고 믿는 거 하고, 실제 말하는 거 하고, 이 네 가지가 다 다를 경우가 있어요.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사람도 듣고 싶어 하는 게 있고요. 듣고 있다고 믿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듣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들은 것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게 있고,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 게 있고,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게가 있어요. 이것들이 사실은 다 다르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친구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나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친구는 갑자기 야, 너 그렇게 말 안 했어? 라고 해서 정말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할 때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있고 듣는 사람들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눈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들을 청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저도 이번에 이걸 조사하면서 알았는데요. 이 들을 청자에는 제일 처음에 왼쪽을 한번 보세요. 저기에 왼쪽에 귀이가 있고 임금 왕자가 있습니다. 임금이라는 것은 그만큼 제일 크다라는 말입니다. 귀를 가장 크게 하고 그만큼 집중해서 듣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상위를 보면 상부를 보면 열 십자와 있고 눈목이 있죠. 그 옆에 있는 게 사다리처럼 생긴 게 눈목자인데요. 10개의 눈과 그 밑에 한일자와 마음심자가 있죠. 하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들어야만 제대로 듣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임금의 귀처럼 귀를 굉장히 크게 아주 집중해서 그리고 10개 눈으로 비록 눈은 2개지만 그걸 아주 번쩍도가 집중을 해서 왜냐하면 바디랭귀지나 톤이나 그때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만 그 사람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을 잘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들과 의사소통을 잘 하는 그런 협력하는 인재 그런 인재가 인공지능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또 신경 쓰셔야 될 게 있는데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지를 그런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만족하는가 하면요. 나의 능력에 적합하고 의미 있는 보상을 제공하는 그런 도전적인 과제를 만났을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2016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또 2016년 거 하나 더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블리자드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요. 그 2016년에 처음 이 사람들이 그 오버워치라는 걸 만들고 한국에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왔습니다. 한 달 있다가 도대체 우리 게임이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다. 그래서 한국에 개발진들이 쭉 왔어요. 그래서 서울 양재에 있는 모 PC방에 딱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문을 냅니다. 우리 개발진들이니까 굉장히 무슨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오버워치를 같이 게임을 해서 우리를 이기면 오버워치에서 만든 한정판 지갑을 주겠다라고 그런 이제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막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아주 오후 3시 중요한 타이밍이죠. 무슨 타이밍입니까? 중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이죠. 우리 중학생들이 하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위터를 보고 블리자드 직원들이 와가지고 지갑을 준다고 한정판 지갑을?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중학생들이 막 달려옵니다. 그러면 애들도 알아요. 누가 제일 잘하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약간 의미 있는 보상, 한정판 지갑을 준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들이 왔죠. 여기 보이시죠? 왼쪽에는 블리자드 직원들이 쭉 앉아있고요. 오른쪽에는 대표 중학생들이 앉아있습니다. 저 교복 보이시죠? 교복 입고 아주 친구들 뒤에서 있고 그래서 5게임을 했습니다. 5게임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5전 5승을 한국 중학생들이 거두게 됩니다. 대한민국 참 미래가 밝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그 원하던 한정판 지갑을 받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의미 있는 보상을 받았을 때 굉장히 재밌어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다라는 거죠.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과학에 대해서 뭔가 실험을 하게 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그리고 뭔가 그 작은 대회나 이런 데서 작은 상이라든지 이런 걸 주게 되면 아이들은 굉장히 열심히 재밌게 자기 연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의 이그 노벨상이라는 게 있어요. 노벨상하고 반대입니다. 이거는 정반대인데 이거는 조건이 몇 개가 있어요. 기준이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딱 들으면 웃음이 터져야 됩니다. 이것도 연구야? 하고 웃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웃음이 호기심이고 궁금하다 갑자기? 이런 생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2016년에 이거 노벨상 의학 부분에 논문 제목입니다. 이건 실제 어떤 그 연구자가 과학자가 연구한 논문 제목인데요. 몸의 왼쪽이 가려울 때 거울을 보고 몸의 오른쪽을 긁으면 해소할 수 있다. 거울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논문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 이게 막 웃기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 너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죠.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고양이는 고체일까 액체일까 아니면 둘 다인가? 복수하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일형을 마구 찌르면 스트레스가 감소할까? 사방에 널린 동물똥으로 음식을 만들 수는 없을까? 단체 사진 찍을 때 눈 감은 사람이 어깨라면 몇 장을 찍어야 될까? 나무를 쪼아대는 딱따구리는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소변을 참으면 의사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까? 개구리 공정부양 가능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연구된 제목이에요. 굉장히 이런 것들도 연구인가 싶은 연구들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언제 나왔냐면 1991년에 하버드 학생들이 학교 숙제로 굉장히 그 많은 논문들을 찾다가 보니 논문 제목이 너무 웃기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재밌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 해에 유머 과학 잡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고 나름대로 이제 거기서 상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상금을 얻습니다. 그리고 대회는 열리되 참가비는 본인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 진지하게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썼는데 이거를 약간 웃음거리로 만든다라고 해서 굉장히 과학자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죠. 근데 어느 한순간부터 이거 노벨상이 노미네이트 되면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실제 노벨상을 받게 됐어요. 이거 노벨상에서 보여준 약간은 엉뚱한 그런 생각이 실제로는 세상을 바꾸는 아주 놀라운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서 이거 노벨상에 이제 참가하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2017년에 이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노벨상을 못 받았지만 이거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커피 들고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는데 이게 쏟아집니다. 이걸 안 쏟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상을 받게 되고 벌써 얼굴에 굉장히 자신감이 보이잖아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참가를 했다는 거죠. 이거 노벨상하고 노벨상을 동시에 수상한 사람이 이 안드레 가임이라는 사람이고요. 이분이 개구리 공중 부양에 대해서 전기, 자기장을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래핀 관련해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른 재밌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결국 노벨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재밌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AI 시대에 그 필요한 인재의 성장 시크릿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끈기와 집중력을 가지고 아까 또 뭐라고 했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와 타인에게 이것들이 그냥 나만 좋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와 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일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인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합니다. 이런 그 인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아이들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아이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서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아이를 격려해 주시고 자극을 주고 그런 환경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에피소드를 하나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2013년에 4월에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쿠드라는 이 사람이 1위를 했어요. 1위를 했다는 말은 그날 참여한 사람 중에서 제일 조금 뛰었다는 거죠. 제일 짧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들어왔는데 나머지 5,000명이 실격 처리가 됐어요. 아주 놀랍죠. 한 사람 1등 한 명만 있고 나머지는 다 실격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42.195km에서 264m를 덜 달렸다. 약 42km는 뛰었는데 200m 정도를 덜 달려서 실격이 됐는데 그 이유가 2등이 길을 잘못 들었어요. 2등이 엄청 열심히 뛰었는데 아주 짧은 거리를 한 200m 정도로 쇼컷으로 갔나 봐요. 그분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죠.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2등, 3등, 4등, 5등 모든 사람들 다 그 사람 뒤를 따라갔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들 1등보다 훨씬 많이 뛴 사람들이죠. 오랜 시간 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경기가 너희가 운영을 미숙하게 한 거다라고 해서 항의를 했더니 다음번 마라톤 참가할 때 약 25% 정도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으면서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말은 내년에 다시 42.195km를 또 뛰어야 되는 거죠. 2등, 3등, 4등, 5등, 100등, 200등, 3000등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1등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뛰는 동안에 완주 메달 하나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그 힘든 부분을 굉장히 참고 노력하고 아주 집중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뛰었을 겁니다. 근데 그 결론이 실격이고 메달을 줄 수 없다. 너는 지금까지 뛰긴 했지만 아무도 네가 뛴 것을 입증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조금 굉장히 많이 아쉬운 결과를 가지게 됐죠. 우리 영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재 학생들이 지금부터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라왔던 그 시대와는 달리 지식의 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공부할 것도 많고 새로 알아야 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아이는 나름대로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 그 실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이 트랙 안에서 어떤 주어진 그 규정 안에서 잘 가고 있는지를 옆에서 누군가가 지켜봐야 된다는 것을 이 마라톤 대회를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시대는 우리가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대세일 거라는 거는 누구나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 각자가 자기주도성이라든지 끈기라든지 이런 역량들을 갖추어 나가고 바른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 아이들은 이 사회를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세상으로 만들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아이들이 그런 역량을 가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뛰는 거는 이 아이들이지만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코칭을 해주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과 우리 학부모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어떤 시대가 오든지 간에 사회의 주역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고 항상 관심 있고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 좋은 날에 오후에 바쁜 시간 쪼개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리
들어온 질문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이 질문들을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친구가 보냈나 봐요. 저는 아이돌과 같은 연예인이 되고 싶은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영재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보내주신 친구가 있어요. 네, 아이돌, 여러분들 이제 아이돌 되고 싶으시죠? 그리고 굉장히 그 우상으로 생각하고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돌과 같은 연예인이 되고 싶다. 아이돌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상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의 한 명 한 명이 태도나 말 한마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 아이돌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그 아이돌을 보시면서 아실 거예요. 기본적인 역량이 있어야겠죠. 노래나 춤이라든지 역량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강의한 거하고도 굉장히 일맥상통한데요. 인성적인 특성입니다. 인격 형성이 되어야 되고요. 바른 세계관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능력, 이런 어떤 따뜻한 인성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가지게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어떤 영재 교육을 받아야 되냐? 아마 이 질문하신 분은 제가 수학으로 가야 되나요? 과학으로 이런 생각 하실 텐데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항상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셔야 돼요.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지금 영재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어떤 재능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로 가세요. 그게 수학이 또 상관없고 과학도 상관없고 예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 가시되 그 어떤 영재 교육이든 마찬가지인데 영재 교육이 어떤 기술적이고 지식적인 것만 배우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리더십이라든지 다른 사람과 함께 지식을 나누는 방법, 내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방법, 여러 가지 그런 태도와 어떤 가치 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 영재 선생님들을 여러분이 좋은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능이 있는 곳으로 가도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이 우상이 됐을 때 나를 보고 우리 학생들이 뭘 배울까를 생각을 하시면 이런 그 영재 교육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인격 수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도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꼭 연예인이 되고 싶은 뿐 아니라 영재 교육을 받거나 우리 모든 학생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체력입니다. 제가 혹시 앞에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좀 오랫동안 하고 왔는데 미국에서 가장 놀란 거는 미국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분방함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놀란 것은 체력입니다. 저도 체력이 참 좋다고 생각하고 운동을 좀 많이 한 편인데도 미국 학생들에 비해서 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미국 아이들은 수업 시간 조는 아이를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저는 피곤해서 잠이 쏟아지는데 옆을 돌아봤는데 한 명도 조는 친구가 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럼 그 전날 푹 잤느냐 하면 푹 잔 친구도 있고 밤을 샌 친구들도 있는데 정말 수업 시간에 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체력이 엄청나게 저희가 달라요. 물론 타고난 체력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친구들은 보니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달리기부터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라고 집에만 계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 앞으로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 아주 뛰어난 그런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적인 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 많이 하세요. 집 뒷산을 가도 좋고요. 자기 집에서 팔굽혀펴기를 해도 좋아요. 뭐도 해도 좋으니 자기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무조건 기본입니다. 체력이 기본이 된 후에 그런 다른 것들을 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질문한 친구, 네. 과학 교과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 같은데요. 여러분, 가장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학교 교육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교과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아주 많은 학자들하고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노력한 끝에 굉장히 좋은 짜임새 있게 만든 게 여러분의 교과서고 여러분이 지금 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게 가장 기본이고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학교 교육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데 학교 교육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좀 더 관심 있는 부분,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영재 학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그 역량을 좀 더 길러주고 좀 더 그 호기심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전시군에서 영재 학급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 주셨고요. 우리 질문 준 친구들은 지금 아마 영재 학급에 어디 소속이 되어 있다면 그곳에서 궁금한 점을 그리고 더 알고 싶은 걸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가면서 더 열심히 하시면 좋고요. 아직 이런 영재 학급에 대한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아직 이런 기회가 없는 친구들은 잘 알아보시고 꼭 영재 학급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영재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과학 관련 책을 많이 읽어주세요. 어른들이 책을 많이 읽으란 말은 많이 하죠. 너무 많이 하니까 그냥 당연히 하는 말이거니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 책에는 그 책을 쓴 사람은 다 다르겠지만 그 책을 쓸 때는 책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압축하고 요약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책을 많이 읽어주시고 체력을 길러주시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노벨상 후보,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여러분의 질문에도 대답을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AI 시대 영재 성장 시크릿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신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의 유지영 부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연과학교육원 이번 연수를 주관해주신 충청북도 자연과학교육원 융합인재부의 정화진 연구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연과학교육원 교육연구사 정화진입니다. 오늘 단양지역 영재교육 활성화 연수 및 설명회에 관심을 갖고 끝까지 참석해 주신 학생, 학부모, 교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고장 대한민국 녹색 쉼표 단양에서 아이는 단양의 미래요 희망입니다. 하나하나가 소중한 우리 단양 아이들이 저마다의 빛깔로 함께 성장하며 온리완으로 기르는 단양 교육의 비전과 맞춤의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연수와 설명회를 통해 단양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이 활성화돼서 많은 발전이 이루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지역으로 찾아가는 영재교육 연수 및 학부모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외에 영재교육 선발이나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저희 단양교육지원청이나 중심 학교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